구글 배운가? 예. 제가 원래 김성규 교수님이 소개하시는데 이번 학기에 이제 아마 마지막 세미나 제가 초청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박세영 교수도 지금 please 여기 웹사이트가 있대. 예. 지금 이제 라퍼르 대학의 비즈니스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자랑스러운 게 퓨어 한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예. 포항공대 포항공대 맞나? 학부 연세대 학부 연세대 대학원 포항공대에서 이제 해가지고 예. 아마 그 지금 학장님 계시는 산업경영공학과에서 박사학위 하고 포스트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신협회 잠깐 근무하다가 싱가포르 NUS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에 포스트닥하고 지금 라퍼르 대학에 갔습니다. 라퍼르 대학 퍼블리케이션 보면은 뭐 featured publication 네, 그러니까 지금 오퍼레이션 리서치 하나 있고 저널 뱅킹 앤 파이낸스 있는 데가 있고 최근에 저하고 같이 이게 이제 accepted insurance mathematics, economics 하는 올해 나왔어요. 그리고 장봉규 교수 제자였고, 네, 장봉규 교수가 제가 그 지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바이올로지컬하게 아직 손자가 없는데, I promoted grandfather, 그래서 academically.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이제 그 너팅엄 대학 아마 영국에서는 명문 대학이고 지금 이제 아마 세계 대학 랭킹 100위 안에 들어가는 명문 대학인데 거기에 테뉴어 받고 내년 면접부터 가는 1월 1일부터 will be promoted to 테뉴어도 associate professor. 예. 그러면 무엇을 얘기할 generalization of Friedman's common income hypothesis with a large negative income shock. 네, 한번 박수 한번. 저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한국말로 하시는데 예. 용어를 영어를 많이 쓰시죠. 예. 일단 먼저 이렇게 초청해 주신 고영건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황하게 또 저에 대해서 많이 자랑해 주시고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 연구 분야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거의 고영건 교수님을 통해서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많이 연구를 해왔고요. 특별히 제 연구 분야를 굳이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정통 재무의 영역에서 특별히 좀 이코노믹스가 가미된 부분, 그래서 보통은 재무 경제학이라고도 많이 부르긴 하는데요. 파이낸셜 이코노믹스의 분야에 크게 속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도 포트폴리오 티오리 혹은 에셋 프라이싱,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쪽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자체는 제가 NUS에서 포스닥을 하던 시절에 스티븐 코, 지금은 보스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데 점프 디퓨전 마들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금융공학에서 점프 디퓨전 마들로 많이 연구를 해왔던 사람인데, 그래서 NUS에서 구두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얘기만 하다가 한 1년 전부터 제가 열심히 작업을 좀 같이 해서 계속해서 디스커션을 하고 해서 드라프트가 거의 이제 나온 상태고요. 근데 이제 조금씩 학회에도 투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리비전을 거쳐서 이제 좀 저널에도 투고를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굉장히 프릴리미너리하고 인컴플리트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떠한 코멘트든지 주시면 제가 좀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오늘 좀 논문을 좀 좋게 업데이트 시키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모티베이션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드만이 주장했던 퍼머넌트 인컴 하이포테시스의 여러 가지 이제 임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리드만은 이 개인의 소비와 금융 자산이 이런 직선의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쪽을 제가 썼을 때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미래의 소비 자체가 우리의 전체 가용 가능한 토탈 리소스를 현재의 가치로 끌어와서 그거를 연금화한 그 가치에 비례해서 우리가 일정하게 늘 소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 이 직선의 기울기 자체는 당연히 어떤 컨스턴트를 갖는 거죠. 어떤 상수를 갖고, 이거를 금융 경제에서는 좀 말이 길고 어렵긴 한데 마지널 propensity to consume out of wealth 뭐 이런 식으로 불러왔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런데 실제로 그리고 이 프리드만이 주장했던 부분이 뭐냐면, 만약 미래에 제가 요 i가 이제 인컴입니다. 요 r분의 i는 미래에 가용 가능한 모든 인컴의 현재 가치. 만약에 저희가 1년에 한 1,000만 원씩 받는 사람이 있고, 현재 초저금리 시대를 고려했을 때 1,000만 원씩 받는 사람의 평생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한 10억 정도 나오는 겁니다. 10억 정도. 10억. 그래서 프리드만이 주장했던 항상소득 가설의 핵심은, 좀 금융자산이 적어도 우리는 10억을 가진 사람이야, 평생. 그러니까 현재 소비 잘 할 수 있다. 뭐 금융자산이 많으면 당연히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융자산의 어떤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소비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의 인적 자본 자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던 게 컨섬션 스무딩의 개념입니다. 소비 평타나 1,000만 원씩 벌어도 평생 우리는 10억 버는 사람이니까 소비 평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데일리 그런 컨섬션 니즈를 잘 만족시키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단적으로 유럽에 한 2억 명에서 3억 명 이상의 사람들, 대충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94%가 나 금전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미래에 만약에 막대한 지출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라고 대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재 소비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유럽의 상황입니다. 또 미국에서도 제가 재미있는 설문조사 자료를 봤는데, 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구들에게 너 지금 당장 30만 원 의료비 지출을 해야 된다. 할 수 있어? 46%, 제가 기억하기로 절반 이상이 나 30만 원 못 내 라고 대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드만이 주장했던 항상 소득 가설의 여러 가지 임플리케이션 중에 소비 평타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금융자산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 인적 자본 확실한데 소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프리드만이 주장했던 다른 임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인적 자본이 하락하는 경우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거를 이성적으로, 레셔널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융 자산을 늘리든지, 그러니까 미래 인적 자본의 현재 가치가 줄어든 것 같으면 금융 자산을 늘리든지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이걸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됩니다. 분모가 감소하니까 다시 분모를 좀 크게 하든지, 아니 분자를 같이 낮춰서 이거를 일정하게 만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개념을 저희 금융 경제에서는 precautionary savings, 예비적 저축 동기라고 불러왔습니다. 이거를 하버드 대학의 존 캠벨은 savings for a rainy day, 우리 궂은 날을 대비해서 우리 저축을 해둬야 된다. 우리들 합리적인 반응들, 예비적 저축 동기를 갖고 미래 인적 자본의 하락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역시나 금융 자산이 없는 사람들 충분히 저축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소비 평가라든지 또 예비적 저축 동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에서 제시하는 예측들, 프레디션들이 있는데 실제 데이터에서 이게 맞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사이에 갭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 도대체 무엇이 이런 갭을 야기하고 있는가, 실제 이론에서 주장하는 거랑 우리 현실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다른가에 대해서 좀 규명을 하고 싶어서 이런 연구를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여기서 설명할게요. 한국 온 지 제가 거의 한 달 되어 가는데 또 신문 기사를 보다가 이 초저금리 시대에 우리나라 저축이 늘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합리적인 반응은 아니거든요. 금리가 낮으면 좀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대체 투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봤고, 그리고 미국에서 실제로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웰스 컨센트레이션,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였습니다. 포브스에 등재된 미국의 400명의 부자가 전체 부의 5%, 10%를 갖고 있다는 조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굉장히 높은 저축률을 보이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관찰이 되어 왔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드리면 이게 이론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실제 이제 데이터에서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 경제에서 제가 말하는 저축은 어떻게 정리를 제가 하고 있냐면, 전체 저희의 어떤 자산이 있을 때 요 소비를 제외하고 남은 요 부분들을 저는 다 저축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저희 생애주기 모형에서 저축을 정의할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소비 뺀 나머지는 다 저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스클리스,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에 배분하는 그런 엘로케이션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저 데이터, 미국에서 데이터를 보면 심지어 금융자산이 많은데도 굉장히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을 봐도 그렇고요. 퍼센티지를 봐도 그런데 이 소비를 굉장히 많이 줄이더라. 그래서 저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론에서 제시하는 그 최적의 소비량과 실제 데이터에서 관측되는 이 소비의 양 사이에 그런 간극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이거를 이렇게 내려줄 수 있는 어떤 설명 변수가 없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저희가 의심을 갖고 분석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갭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메우려고 하냐, 짧게 LNIS라고 크고 부정적인 노동 충격이 있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 갭이 좀 메워질 수 있더라라는 것을 정량적으로 보인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것에 대한 동기는 지금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저희가 알고 있는 AI, 뭐 데이터 사이언스, 미국 시장의 50%가 로봇의 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노동소득의 불확실성은 뭐 과거 10년 전의 불확실성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가정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노동소득의 성장률을 단순히 정규분포로 가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여기를 뭐 노동소득의 성장률이 그냥 예측 가능한 범위의 확률에서 움직이는 경우는 뭐 사람들이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경우는 보통 우리가 큰 영향을 받는 사건들은 이 꼬리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확률이 작은데 한번 터지면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이 대부분 이 꼬리의 영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테일 리스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저희 연구에서 뭘 해야 되냐면 기존의 논문에서 하고 있는 정규분포로는 이 꼬리 부분의 위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꼬리 부분에 발생하는 사건의 확률을 너무 작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거를 좀 두껍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꼬리 부분을.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브라운 이동으로는 더 이상 이 꼬리 부분의 확률을 증가시킬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노동소득에 점프 위험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뭐 비자발적 실업 위험이라든지 뭐 장애 위험, 혹은 나중에 도래할 뭐 AI 위험, 이런 상황들에서 저희의 노동소득은 뭐 급감할 수 있거든요. 뭐 심지어 극단적인 예로 뭐 저희가 나중에 AI로 모든 인력이 대체됐을 때 로봇이 받는 노동 임금보다 더 적게 받아야지만 우리가 취직이 되는 상황들이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상황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는 크고 부정적인 노동 충격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제 질문이 있을까요? 그냥 전반적인 뭐 제가 뭘 하고 있고 뭘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뭐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스토리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크게 한 2가지 혹은 뭐 3가지 정도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고 부정적인 노동소득의 충격이 있을 때 예비적 저축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그게 자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도 증가할 수 있고 저희가 퍼센티지 저축률을 봤을 때에도 펌프 쉐이프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자들의 높은 저축률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번째, 이러한 부자들의 높은 저축률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경제 전체에 이자율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일반 균형 분석을 한 거죠.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어널리시스를 했을 때 이자율이 제가 급감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현재의 초저금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노동소득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현재의 초저금리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수학적으로 어려운 걸 풀었다 뭐 이런 정도의 컨트리뷰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거죠? 미래가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한국에서 그 신문 기사를 봤을 때에도 사람들이 이게 초저금리인데도 그 불안 심리가 워낙 크니까 저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근데 그 신문 기사에서 의아한 게 한번 개인의 금융 자산별로 봤을 때에는 금융 자산이 적은 사람도 그렇게 저축을 많이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금융 자산이 많은 사람은 미래가 불안하면 대비도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통해서 불확실한 거를 아주 잘 대비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금융 자산이 적은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현재 어디 네. 투자하더라도 네. 쉽게 말하면 본전도 못 뽑고 네. 본전도 안 나오고 네. 그리고 미래는 불안하고 네. 그러니까 저금리라도 아무래도 그냥 그렇죠. 그냥 목이 없죠. 네. 그냥 추방한다. 근데 그 비헤이비어가 저는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게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금융자산이 적은 사람은 어차피 돈도 없고요. 할 어포더빌리티가 없습니다. 준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오늘 내일에 먹고 사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남는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비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데 부자들은 이성적으로 뭐 각종 대체 투자 자산들 포함해 제가 말하는 그 저축은 금융 자산을 소비 뺀 나머지니까 그 소비를 좀 줄여서라도 상대적으로 소비를 좀 줄여서라도 저축을 많이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질문 2가지인데 예. 자산이 많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저축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지출이라는 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절대적인 양으로 보면 당연히 증가. 한 비율을 가져도 그 전체 자기들 소득 중에 저축하고 있는 지출 보면 지출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쓸 수 있는 지출이 많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기존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적어지면요 금융자산이 많으면 소비 안 줄여도 되잖아요. 근데 데이터에서는 이게 인크리징 컨케이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론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게 프리드만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게 너무 많으니까 돈이 너무 많으면 쓰고 싶어도 못 쓴다 이거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쓸 거야? 못 보내서 살수 있는 거고. 그때 보니까 빌 게이츠가 돈을 다 쓰고 죽으려면 하루에 매일 써야 되는 게 2천만 불이라고. 2천만 불. 그것도 20년 전에 지금은 아마 그러니까 매일 2천만 불 쓰는 것 자체가 운동이니까. 그래서 저도 완전 극단에 있는 부자들에 대한 비헤비어를 설명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웰스 인컴 레이시오를 데이터에서 보면 한 6보다 크면은 좀 중산층 이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6과 10 사이 정도, 어느 정도 부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축률이 좀 높게 나오는 거, 그걸로 이제 제가 좀 셀링 포인트를 찾아서 그게 좀 부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저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주장들을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번째, 아까 네. 노동소득의 불확실성이 높아가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는 지금 이자율 떨어지는 걸 노동소득 불확실성을 설명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자율이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되게 경기라든지 정부의 어떤 이자율 정책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당연히 맞습니다. 계속 이자율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노동소득의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일단은 이자율의 설명 변수를 결정할 수 있는,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체 아웃풋의 프로덕티비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소멸 변수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만으로는 지금의 초저금리를 설명하는 게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 뭔가 하나 더 없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요 마지막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노동소득이 그냥 단순히 불확실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불확실한 상황을 봤을 때 이 이자율이 좀 급감할 수 있는 상황들도 관찰이 되더라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말씀하셨듯이 시그마 i가 전체 경제 전체 아웃풋의 변동성이거든요. 변동성 커지면 이자율 내려갑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추가적인 플러스가 없을까라고 했을 때,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완벽히 데이터에서 한 6%를 예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6% 예측하는데 지금 1, 2%가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 100년 정도의 컨섬션 데이터를 통해서 그것의 미인과 변동성을 다 추정해서 넣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뭔가 다른 거를 찾아야 되는데, 다른 파라미터를 찾아야 되는 게 저희 이쪽 분야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낮은데 기존의 이론에서 칼리브레이션이 안 되냐라는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 당연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제 생각에 거꾸로 인정한 게 거꾸로 예. 이자율이 떨어지는데 왜 저축이 올라가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노동소득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많이 한다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일본 같은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저축을 하거든요. 마이너스 금리. 은행에 넣으면 또 이자율 마이너스인데도 저축을 계속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요거랑 그러니까 그 로우 컨섬션 하이 세이빙 퍼즐이라고 과거에 일본이 그랬고요. 우리나라가 그랬고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경제가 또 급성장하던 시기에는 저축률이 낮아도 좀 저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퍼즐들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은데 왜 저축을 많이 하고 있는? 근데 저희의 논문에서는 그거를 다루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자율은 주어져 있고 그 주어진 상황에서 크고 부정적인 노동 충격이 있을 때 과연 이 예비적 저축 동기가 커질 수 있느냐. 일단은 그거 보고, 그럼 걔네들의 예비적 저축 동기가 크다면 그게 일반 균형 분석에서 이자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거 딱 두 개만 봤어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왜 이자율이 낮은데 저축을 많이 하느냐는 조금 다른 앵글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거는 이제 되게 재밌는 주제고 진짜 맞습니다. 그거는 뭐 로우 컨섬션 하이 세이빙스 퍼즐이라고 디벨롭드 컨트리랑 디벨로핑 컨트리 나눠가지고 아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 굉장히 좋은 토픽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미안해, 중간에 예. 근데 뭐 이게 네 맞습니다. 좋은 코멘트를 주신.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조금 그러면은
제가 뭘 하는지 설명을 드렸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너무 좀 수학적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제가 간단히 언급만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무위험 채권에 투자했을 때 이자율 R로 보고 뭐 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때 뭐 따르는 그런 기하 불황 운동을 가정을 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기존에는 전체 경제 전체의 그런 아웃풋 프로세스를 GBM의 형태로 두고 여기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체 아웃풋이 기하 불황 운동을 따른다라고만 가정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경제 전체 아웃풋에도 크고 부정적인 노동 충격이 올 수 있다. 한마디로 점프 위험을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보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는 이 경제 전체에 인컴이 있고 이거를 디비던드 주고 나머지는 이제 어닝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소득. 제가 노테이션은 모르겠죠. 네, 디비던드 주고 네, 나머지는 그냥 어닝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전체의 아웃풋 자체가 갑자기 점프 위험이 있으면 여기서 분배되고 있는 디비던드도 마찬가지고 이 어닝도 갑자기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는 그런 점프 위험이 없다면 이번에는 그 점프 위험을 도입해서 저희가 받는 그런 소득에서도 크고 부정적인 충격이 올 수 있다 라고 수학적으로 가정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통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많이 했던 효용함수 극대화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효용함수를 가정을 하고 뭐 다음에 어떤 다이나믹한 어떤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고려해서 뭐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효용함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소비, 최적 투자 전략이 뭐냐,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크고 부정적인 노동 충격이 있을 때, 없을 때 관찰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비적 저축 동기, precautionary saving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최적 소비와 최적 투자에 대한 식을 나열을 했을 때 이 마지막 부분이 정량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느냐라는 걸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별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저 크고 부정적인 노동 충격이 있어도 소비 안 줄이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 좀 보니까 이 델타라는 파라미터가 새로 도입이 된 거거든요. 이게 크고 부정적인 노동 충격이 오는 강도를 조절을 합니다. 1/5 델타가 expected time,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노동소득의 충격이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델타가 0.01이면 뭐 1/5 0.01이니까 100년에 한 번 나타나는 거죠. 제가 2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델타가 뭐 보시면은 뭐 델타가 커짐에 따라서 당연히 예비적 저축 동기는 늘어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델타가 있고 없고가 굉장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소득의 크고 부정적인 충격을 고려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예비적 저축 동기를 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이제 웨스트 인컴 레이시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6보다 크면은 보통 이제 중산층 이상 좀 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절대적인 양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치는데 그
그 세이빙 레이시오, 그러니까 퍼센티지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늘어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자들의 아주 큰 저축률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험프 쉐이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부를 가진 사람들이 초반에 저축률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이 노동소득의 크고 부정적인 충격이 미국 데이터에서 보고 있는 부자들의 높은 저축률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아주 유명한 논문들입니다. 브룰레이랑 캠벨 이런 사람들은 부가 증가하면 저축률 마이너스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축할 필요 없다. 자기의 금융 자산 자체가 위험에 대한 버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줄일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기존의 연구들은 뭐 데이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혹시 질문 여기까지 있으실까요? 네. 그 소득이 뭐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샥이 있다는 얘기,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 그걸 점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경제 전체 에버리게 아웃풋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보였는데, 예, 아마 소득 맞습니다. 소득이 결국에. 맞습니까? 그 LNIS의 그 샥이 크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게 지속되는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파라미터예요? 아, 이거 펄머넌트입니다. 한번 이제 급감을 할 때 뭐 작게는 50%, 그러니까 저희가 100만 원씩 벌고 있는 사람 갑자기 50만 원 벌면서 쭉 가는 상황. 심지어는 빵원이 될 수도, 아니면 잘릴 수도 있는 펄머넌트 안에. 굉장히 좀 큰 상황들을 고려를 하긴 했습니다. 아, 그럼 계단처럼 이렇게 그냥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계단처럼 디스크릿하게 한번 샥이 오면 확 떨어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뭐 그분은 이런 사람들도 잡 디스플레이스먼트 시점에는 그런 식의 다운월드 점프들이 디스크릿하게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긴 하더라고요. 그 크기는 크기는 아마 그것도 제가 민감도 분석을 하긴 했는데 뭐 20%부터 80%까지 주면서 민감도 분석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벌던 사람이 80만 원 벌 때, 50만 원 벌 때, 심지어 20만 원 벌 때, 아니면 못 벌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들을 봤을 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크기도 중요하고 이 빈도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크고 부정적인 노동 충격이 있고 없고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경우랑 이거를 고려한 경우, 그러니까 델타가 0이냐 0보다 크냐, 요 차이가 훨씬 더 드라마틱한 체인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리고 이게 지금 샥이 발생하는 기간이라면은 뭐 샥은 한 사람 개인으로 보면은 평생 한 번인가요? 일단 지금 원타임 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헤테로지너스를 고려하면 레프레젠티브 에이전트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대표 개인이 있고 이 개인이 평생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런 샥이 한 번 올 때 어떻게 비헤비어가 바뀌느냐. 그 기간은 그럼 그 일을 시작하고서부터 예, 죽기 전까지. 저 네거티브 샥을 받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레프레젠티브 에이전트로 해서 그 보통은 그냥 포스트 어닝플레이트 레이트 같은 거 보고 그거 한 제가 볼 때 0.005면은 리즈너블 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건가? 그러니까 예, 200년에 한 번 샥이 오면은 이 정도면 이제 많은 문헌들에서 받아들여지는 값이긴 하더라고요. 이 모델에서 리타이어먼트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리타이어먼트 이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은퇴 고려하지 않고요. 일단 인피니트 호라이즌 모델, 맨날 경제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뭐 프리드만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로 이 점프 샥 한번 넣었을 때 그게 뭐 어떻게 비율별로 달라지는지를 봤고요. 그러면 인피니트 호라이즌이면 무조건 샥은 한 번 받는 거죠? 한 번 받네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호라이즌 인피니시라는 거는 내가 또 자발적 은퇴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샥을 한 번 받는 거죠. 무조건. 그러면은 오버 에스티메이트 될 수도 있겠네요. 효과가. 그렇죠. 파이널 호라이즌보다 보통 험프 쉐이프 컨섬션이나 뭐 컨섬션 드랍을 얘기할 때는 리타이먼트 전후의 드랍을 좀 많이 얘기하고 그런 험프 쉐이프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리타이먼트가 없으면 그 부분에서는 좀 이게
200년에 한 번 그 안에 지구도 못 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저도 이거 구경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지만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이 잘 되지라고 저도 신기할 정도로 이게 보시면은 일반 균형 모형 분석 루커스 퓨어 익스체인지 이코노미 아주 고전적인 50년 전 모델 써가지고 그냥 한 겁니다. 헤테로지나이티도 없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 earnings하고 디비던드 제가 이거는 전체 에그리게이트 아웃풋이 있고요. 여기서 크 사이만큼 어닝을 가져가고 1 마이너스 크 사이만큼 디비던드로 빼주는 거예요. 근데 earning에서 이렇게 earning에서 그다음에 근데 이게 아웃풋이 GBM이니까 GBM의 점프인 거니까 어닝도 똑같은 결국에는 그 다이나믹스를 따르게 돼요. 그래서 풀리는 건 되게 쉽게 풀리는데. 이게 에코트 파설 때 제일 처음에 리츠가 해야 되는데 빅쇼하게 한번 이제 아직도 디제스터 리스크 하이포테시스가 제가 그것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디제스터 리스크 하이포테시스가 맞게 리츠가 있겠죠.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그럼 그 리츠도 근데 거기서 인컴션이요. 근데 뭐 이게 프로포셔널 콘서트 사이드 콘서트가 처음에 파워를 됐어.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희도 언급할 때 리츠의 이제 디제스트러스 리스크 하이포테시스, 그러니까 디제스터 리스크 하이포테시스 굉장히 충격적인 위험이 있을 때 그 본드 프리미엄이 잘 설명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 10년 전에 한 2000년대 초반에 이런 것도 좀 디자스터 리스크에 대해서 로버트 배아거든. 근데 뭐 세미나 끝나고 도 여쭤보겠지만 그게 그럼 모델링 셋업 같은 게 약간씩 다르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교수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지 맞습니다. 그 리치의 디제스터 리스크 하이포테시스의 어떤 저희 논문도 컴플러먼트라고 보실 수도 있고 이런 일반 균형 모형 분석에서 초점을 맞춘다면은 그리고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샥이 없으면 이론적으로 이자율이 한 5.6% 정도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샥이 200년에 한 번 발생해도 이자율 2%까지 낮출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자율의 설명 변수로서 저 크고 부정적인 노동 충격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게. 근데 좀 일단 저는 공부하는 모르지만 이그 샥 이걸 분명히 200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게 좀 와닿지가 않은 게 어디서든 이제 불러보면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금융위기 중시설이 있더라고요. 10년 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고 그 전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렇게 이제 있었고 또 1930년대 쪽으로 하면 29년 이때는 또 전 세계적으로 공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0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게 너무 긴 그러니까 확률이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한 평생 그 라이프타임으로 볼 때 200년이면 한 번도 안 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사실은 안 오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해합니다. 그게 제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보통은 위험관리 교육을 할 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조금의 미스퍼셉션이 뭐냐면 진짜 200년에 한 번 오면 자기는 안 오니까 위험관리 안 해도 되고 심지어 개발조선 그래서 보험관리도 안 합니다.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플러딩 리스크부터 디제스터 리스크 굉장히 많은데 왜 보험관리 안 하냐면 그 자연재해 같은 거 자기 생애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오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샥은 진짜 200년, 300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왜 내가 100년밖에 못 사는데 보험가입을 해야 되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저희 위험관리에서는 그 샥이 당장 내일 될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낮은데
그러니까 그 위험 관리의 퍼셉션 자체가 좀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200년에 한 번이 굉장히 작은 확률인데 진짜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구했을 때 우리가 보통 그래서 디제스터 리스크 인슈런스 쪽 연구할 때도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확률이 작은데 왜 보험을 만들고 가입해야 되라고 하지만 이게 당장 내일 도래한다면 끔찍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무 대비가. 그러니까 200년이란 말이 그럼 200년을 사는 수명을 그 전제를 한다면은 매년 한 사람씩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포화송이나 그런 걸 얘기할 때 어떤 저기를 그 기간이랑 뭐 단 이런 걸 먼저 한정을 하고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좀 다시 질문이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화송분포 포화송분포의 파라메터가 그 단위가 기간이랑 아니면 사건 건수 이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한정이 돼야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보험사고 같은 것도 100만 명 중에 한 건 사건이 난다. 그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100만 명 중에 그럼 100만 명 중에서 한 명은 사건이 난다는 얘기거든.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쉽게 안 하면 실업률 같은 걸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작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업률이 엄청 급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로는 델타가 좀 세고 있는 게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0.200이라는 게 사실은 말하면 이 포화성 인텐시티가 0.005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메아버리지 200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포화성 그러니까 그 역수하면 그런데 여기서 그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게 리프레젠티브 에이전트고 샥이 에릭이 샥이기 때문에 파퓰레이션에 따라서 뭐 따로 있는 게 전 세계 한 번에 일어나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0년에 한 번 일어날 정도로 작은 그 프라볼티 마징에도 그 정도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에 한 번씩 이런 훨씬 더 이펙트가 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근데 맞는데 이 0.05 20년에 한 번까지 낮춰도요 이자율이 많이 이제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델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갖고 나중에 이게 퍼블리시가 되면 나라별로 거꾸로 델타를 추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자율이 다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럼 나라마다 다른 이자율에서 델타도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의 어떤 위험 인덱스 같은 걸 또 이제 거꾸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This is highly stylized model. 그래서 현실적인 게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인데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아까 이렇게 대입하는 게 다른 나라에도 지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 이제 제가 좀 생각나는 예가 좀 있어서 그 지금 라지 네거티브 인컴 샥이 컴퓨터 때문에 한번 왔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1980년대에 그러니까 그때 컴퓨터에 접근을 못해서 IT에 적응을 못해서 예를 들어서 회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잡을 잃었지 않습니까? 1980년대 그런 분들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그때 이자율이 높았는데 뭐 90년대는 좀 낮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사례를 한번 맞춰서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거는 제가 생각해보세요. 지금 앞으로 오지 않을 올 것 같긴 한데 이제 AI 뭐 전략 뭐 IT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는 아직 모르니까 그 예전에 있었던 비슷한 사례를 한번 보면 그리고 개인적인 좀 의견인데요. 이 세대마다 약간 소비 성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면역성이 되신 분들은 앞으로 뭔가 할 때 소비가 좀 안 좋을 것 같고 하면 당연히 저축을 내고 소비를 줄이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소비 트렌드는 한 번만 살
있지 하는 그런 그다음에 앞으로 위기가 온다는 그런 느낌도 좀 덜하고 그러니까 연륜이 계신 분들은 아 이렇게 좀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제성도 좋고 소상공인이 요즘 어렵고 하니까 아 이거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소비를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젊으신 분들은 아 뭐가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지금 내 소득이 이만큼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 경륜도 작으니까 그렇지 지나다 보면 내 이 일자리가 끝까지 있을 거라는 그 뭐랄까 위험을 덜 감지를 해서 오히려 그 심한 사람은 한 10년 전에 카드 대란이 막 났을 거고 있다던데 그러니까 오히려 빚을 먼저 더 내서 소비를 많이 계속 유지하는 그런 경향들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축을 많이 늘린다고 했는데 저 팩트에는 그러면 금융부채는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이제 가미가 되면 그냥 이런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지금 알겠습니다. 사실 결국 그게 이제 이 연구로 되려면 헤테로지나리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들었을 때 제가 생각나는 게 결국엔 그거를 다른 기준은 리스크 어벌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어벌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두 명의 에이전트를 비교해서 두 명의 헤테로지너스 에이전트가 이런 비헤비어를 같이 하면서 거기서 옵티멀하게 나오는 리스크 프리레이스 봐야 돼. 그거는 아주 그러니까 제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퓨처 리서치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제가 한 명부터 풀고 그다음에 이게 퍼블리시가 되면 오다음 작업을 이제 두 명으로 한번 넓혀가지고 근데 제가 그거는 커플링 마켓에서 갈리오랑 파나비스가 2015년에 JPE에서 두 명의 헤테로지너스 에이전트의 옵티멀 비헤비어를 본 논문이 있긴 하거든요. 걔네들은 커플링 마켓입니다. 근데 제가 푼 거는 한 명의 에이전트의 인컴플링 마켓인데 이제 그거를 두 명의 에이전트의 인컴플링 마켓으로 한번 가보려고 늘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 부채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못 빌린다고 가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불확실한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대출할 수 없다. 대출할 수 있어도 되게 부분적으로만 대출해요. 100% 빌린다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 뭐 20%, 30% 뭐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상황만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맞는 코멘트를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마지막은 이거는 틀린 건데 이건 굳이 크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뭐 나중에 세미나 이후에도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이제 보시면 리스크 어벌전이 증가할 때 저희는 델타가 0보다 크면 이자율이 낮아지거든요. 보통은 에쿼티 프리미엄 얘기할 때 문제가 뭐냐면 에쿼티 프리미엄을 높이려고 리스크 어벌전 높이면 이자율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리스크 플레이 퍼즐이 항상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값만 높였을 때 이자율 낮아지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논문은 값만 높이면 이자율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에쿼티 프리미엄과 리스크 플레이 퍼즐을 동시에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갖고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옵티마이제이션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충만 말씀을 드리면 제 전쟁 기간 포함했을 때 캠벨이랑 맞추거든요. 캠벨에서 데이터 똑같이 맞춰서 우리가 이거 되느냐 했을 때 저희는 에쿼티 프리미엄의 한 4% 정도는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거기서 이자율 1.5%까지 정도. 그러니까 리스크 어벌전 메라 프레스컷이 제시한 10보다 낮은 상황에서. 그래서 정확히 더 맞춰봐야 되는데 이거는 자꾸 프로그램이 에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아주 옵티멀한 값들을 제가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도 제가 실험을 좀 하고 있는데 인투이션적으로는 일단은 감마가 커지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에쿼티 프리미엄 퍼즐이 설명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또 나머지는 세미나 이후에 자유롭게 좀 디스커션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면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논문지만 아니고 영국에서는 어때? 학생들이 어때요? 퀄리티가 어때요? 학부 강의하시나요? 학부랑 석사 강의. 영국은 특징적인 게 박사 코스가 없습니다. 박사 코스가
없지. 예. 그건 아니야. 박사 3년 만에 끝내는 과정이라서 저는 주로 학부생과 석사생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박사는 근데 강의가 없죠. 강의 없어요. 3년 만에 논문만 씁니다. 퀄리티 자체는 석사생은 대부분 중국인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중국인들은 워낙 수학도 잘하고 하니까 저 같은 아시아인이 서바이브 하기 괜찮은데 학부생은 수학을 되게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서바이브 하기 쉽지 않아서 다양한 교수법과 강의법을 막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영국도 이제 학교마다 좀 차이가 큰가요? 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런 데 굉장히 좋고 뭐 그런. 근데 우리나라처럼 모든 게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는 아니고 이제 그 웬만한 도시에 괜찮은 학교들 하나씩 있어서 좀 분산화는 좀 잘 돼 있는 그래도 거기서 영국에서 이제 러셀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러셀 그룹에 옥스퍼드, 캠브리지, LSE, 임페리얼 다 들어가 있고 거기 들어가 있는 학교가 30개 정도 있어요. 그게 다 런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국 전국으로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러셀 그룹 학교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티어 1 학교들도 간다고. 러셀 그룹이 30개? 네, 30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아원스쿨 같은 리서치 원스쿨처럼 영국도 러셀 그룹이 있고 거기에 자녀들 대학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는 뭐 월드탑이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좋은 데고. 예, 그렇죠. 그 특별히 좋은 데랑 아닌 데도 차이는 엄청 크겠죠. 네. 이제 영국 내에서의 그 생존을 생각했을 때는 러셀 그룹 정도 학교 가면 제가 잘 갔다 주식 문제 없고 그렇게 지금.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뭐 시간에 좀 시간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왔네 그 사이에. 좋은 강의 해주시니까 밖에 흰눈이 오늘 제가 또 영국에서 눈을 못 봤는데 여기 보니까 강의하시는 시간에 같이 와서 그럼 어디로 가십니까? 요즘 식당. 여기 교 아니 여기 코너스톤. 코너스톤. 좀 이따 1층에서 뵐게요. 네. 같이 그럼 세영이하고 네, 먹고 이따 뵈면. 그럼 차라리 거기 가서 네, 제가 나중에 네, 하겠습니다. 그 누구? 상진 거기 가서 그러면 내가 끝나고 갈 수 있겠다. 세영이 되면 거기 가서 잘해줘도 안 와. 잘해줘도 안 와. 일단 저희 가서 오피스로 쓰레기통이 좀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왔다 가는 거예요?
이름 알았어 안 적어도 돼. 이름만 적어도 돼요. 네, 괜찮아요. 저 샌드위치하고 밑에 박스 있거든요. 그 책상 밑에 그 옆에 책상 물 책상 밑에 이건 쓰레기 쓰레기통 됐는데요. 아, 그래요? 잘했어. 쓰레기 버려버려요. 쌤 이거 USB 대장님 거죠? 네, 대장님 거예요. 이거 쌤이 뽑을 거예요. 이분이에요? 네, 이거. 진짜 젊으시네. 이셀 거 이거. 이거 있나? 생각보다 과일이 많이 안 이건 얘는 뚜껑이 없어졌네. 내가 또 과일이. 뚜껑이 어딘가로 사라졌나? 찾아보자. 버려. 쌤 이거 뭐 쌤물 아니죠? 아니에요.